안녕하세요. 발달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하기 강의를 맡은 이효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환경중심 언어중재에 대해서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학부에서 심리학과 유아교육, 대학원에서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2000년도부터 언어치료 현장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의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환경중심 언어중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실제 적용된 중재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중재 접근 방법은 대상 아동의 특성 그리고 언어치료의 목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치료사 중심의 중재 방법 혹은 아동의 요구에 따르는 아동 중심의 치료 방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언어의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문법적인 중재나 혹은 보다 기능적인 언어의 사용 측면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접근법 등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한 가지 수단이며 언어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언어치료실 안에서 집중적인 개별적인 언어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제한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보다 더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치료 접근 방법들이 모색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 기능적인 의사소통 중재 방법 중에 널리 잘 활용되고 있는 환경중심 언어중재 방법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환경을 잘 활용하여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일반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언어 중재와 자연적인 언어 중재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면 전통적인 언어 중재는 일상생활과 분리되어서 치료실에서 치료사가 1:1 상황에서 성인 주도로 언어 목표를 학습시키는 언어 중재 방법입니다. 특정 언어 목표를 습득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언어의 일반화 혹은 자발성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고요. 그래서 나온 자연적인 언어 중재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아동이 주도적으로 또한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연적 언어 중재 방법이 바로 오늘 살펴볼 환경중심 언어 중재입니다. 장애 아동의 언어 중재를 해서 사회적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며 사회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중재 방법들은 지금까지 연구된 많은 중재 방법들 중에서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재 방법들입니다. 물론 중재 강도나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환경 구성은 그 상호작용 촉진을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상황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자연적인 중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안에서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 교수는 가장 그 개입의 정도가 높은 중재 방법으로 성인이 주도하여 특정 중재 목표를 집중적으로 교수하는 중재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직접 교수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일반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한계점이 있습니다. 환경중심 언어 중재는 아동의 일상 환경 속에서 아동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목표를 이끌어내는 언어 중재 방법입니다.
기능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 및 일반화를 촉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중재 방법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실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높고 자연적인 강화가 제공되어 아동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수월합니다. 환경중심 언어중재 수행을 위한 기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언어 중재 방법과는 달리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상의 자연스러운 환경이 언어 중재의 가장 좋은 상황이고 장소가 됩니다.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혹은 교사, 또래와 같이 아동에게 의미 있는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상호작용의 중심이 되어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흥미와 요구에 따른 실용적, 기능적인 언어 중심의 학습이 되어야 하고요. 언어 중재는 긍정적이며 간단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흥미와 의사소통 욕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 구성 및 배치를 신경 써야 하고요. 또한 또한 환경 중심 언어 중재는 일반화를 고려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 중심 언어 중재 대상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언어 발달 지체,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한 부모, 형제, 자매, 교사 및 비장애 또래 등 다양한 의사소통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의사소통에서 보이는 어려움이 단지 한 영역에서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중재 시에는 어휘나 구문적인 형식에만 중점을 둔 성인 주도의 전통적인 중재 방법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 환경, 실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화 상대방들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아동 주도의 환경 중심 언어 중재 방법이 보다 적절합니다. 환경 중심 언어 중재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4가지 중재 방법 혹은 중재 기법들이 있는데요. 아동 중심의 시범 기법, 요구 모델, 시간 지연 기법, 우발학습, 이것들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능적인 언어 기술을 가르치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적극적인 언어 지도 전략으로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기법들입니다. 먼저 아동 중심의 시범 기법을 살펴볼 건데, 이것은 아동이 해당 표현을 잘 모르는 초기 단계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관심을 같이 참여하면서 공동 관심을 형성하고, 그리고 아동 입장에서 아동 위주의 그 언어적인 시범을 보이는 건데요. 이 기법의 목적은 기본적인 어휘를 습득시키고 모방 훈련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언어 산출, 언어 표현 기능을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관심과 흥미가 어디 있는지 먼저 잘 관찰을 하고 그 사물이나 활동에 공동 관심을 형성한 후에 적절한 언어 시범, 즉 모델링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구 모델 기법인데요. 이거는 선반응 요구 후 시범 기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동과 함께 활동을 하다가 아동에게 언어 반응을 요구한 뒤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서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동 중심 시범 기법과의 차이는 요구 모델 기법은 아동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고 나서 모델링, 시범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이 기법은 아동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발화를 유도해서 대화의 기능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일반화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구를 할 때에는 이렇게 지시형 요구, 의문사 질문형 요구, 선택 질문형 요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시형 요구는 너가 원하는 것이 뭔지 말해봐. 뭐 원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의문사 질문형 요구는
무엇을 원하니? 뭐 줄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선택 질문형은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주스 줄까? 우유 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간 지연 기법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그 아동이 기대하는 자극을 제시하기 전에 어떤 촉진도 주지 않고 일정 시간을 기다림으로써 아동이 의사소통 기술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표현해야 되는 뭔가를 본인이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눈치채고 표현하면 그에 적절하게 이제 교정을 해주거나 시범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3초에서 5초, 때로는 어떤 특정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10초까지도 반응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동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요구 모델 기법이나 시범 기법들을 사용해서 아동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우발 교수는 그 아동의 생활 환경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기회 혹은 언어 학습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환경 중심 언어 중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법 부분으로 아동의 의사소통 기능이나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우연한 학습의 기회를 자주 포착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의 환경에서 우발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이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는 장난감을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놔둔다거나 혹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게끔 한다거나 이와 같이 아동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드는 경우들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중심 언어 중재의 전략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시범 요구 모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동과 공동 관심을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이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시범을 보여줄 수 있고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아동의 적절한 반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칭찬과 함께 또한 언어적인 확장 혹은 비언어적인 행동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관심 있어 하는 클레이통을 같이 바라보면서 공동 관심을 형성을 하는데 이제 아동이 그거를 보고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만히 있는다면 뚜껑을 여는 신용을 함으로써 비언어적인 행동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 어떻게 하지? 뭐 뚜껑 열어? 빼줘? 이런 식으로 반응 요구 모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동이 적절한 반응을 하면 칭찬을 해주고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언어적인 확장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부정확한 반응을 보인다면 교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 지연 기법과 그 우발 교수에 관련된 건데요. 마찬가지로 아동과 먼저 공동 관심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의 반응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기다려주고 그리고 나서 아동의 반응을 적절하게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칭찬을 해주거나 언어 확장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동이 부정확한 반응을 했을 때는 더 명확하게 길게 시간을 조금 더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요구 모델 절차, 시범 절차를 활용해서 아동이 반응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발 교수는 아동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의사소통 기회를 잘 활용해서 아동의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인데 그 아동이 관심 있어하는 사물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거나 뭐 아니면 엉뚱하게 아동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연출을 해서 좀 더 상대방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행동을 요청하거나 이런 식으로의 어떤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동의 요구에 따라서 시범 절차 혹은 요구 모델 절차 혹은 때로는 필요하다면 시간을 지연해서 반응을 조금 더 아동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런 절차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연구 및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중심 언어중재를 적용한 국내 연구 결과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특수학교 자유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지적장애 아동들에게 중재를 적용한 결과 자바라, 단어조합 산출이 증가하였고 또한 일반화 유지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어머니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중재를 적용한 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용했을 때 의사소통의 자발성 및 언어 발달의 촉진에 유용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비장애 또래 아동 훈련을 통해 장애 아동들의 사회적 언어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장애, 비장애 또래 아동의 통합적인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AAC를 활용한 환경중심 언어중재에 관련된 연구들도 있는데요. AAC를 활용한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연구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AAC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에서 팩스 프로그램, 그림 혹은 사진 교환 의사소통 체계를 활용해서 환경중심 언어중재를 했을 때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제한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나 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일반화를 고려할 때 실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AAC,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가르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환경중심 언어중재를 적용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도 이와 같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시간 지연 기법을 적용해서 중도 장애 아동들이 자발적인 음식 요구하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또 교실 내 자유놀이 상황에서 요구 모델 그리고 모방적 촉진을 사용해서 구어 사용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에서의 반응성을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고요. 발달장애 아동을 부모를 대상으로 중재를 환경중심 언어중재 방법을 교육시킨 후에 가정에서 일반화를 보고를 했는데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도 증가하고 그리고 부모의 만족도, 중재 전략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 그리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환경중심 언어중재 적응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환경중심 언어중재를 통해 기능적인 의사소통 기능, 행동, 그리고 새로운 어휘 습득, 자발적인 언어 표현, 평균 발할 길이 등 이와 같은 언어 능력에서 증가 효과를 보였고요. 또한 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도 의사소통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통합교육 현장에서 더더욱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장애 아동의 언어 중재가 아동이 생활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비장애 또래가 중재 프로그램에 함께 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상대방 일반화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는 장애 아동의 성공적인 통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제한점 및 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주도에 따른 전통적인 언어 중재와는 다르게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중재 시간을 분배하거나 진행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의사소통 행동에 반응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는 중재 방법, 대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중심 언어 중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중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일반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환경 중심 언어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환경 중심 언어 중재의 촉진 전략과 함께 물리적인 환경 조절, 반응적 상호 전략을 사용하는 수정된 중재 모델,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가 제안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동영상에서는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와 이를 교실 상황에서 적용하는 중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한 문헌은 이와 같고요. 이상으로 환경 중심 언어 중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중심 언어 중재의 다양한 전략을 알고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